최근 이러한 내용의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스타틴 복용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하지 않겠냐는 건데요. 그래서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니 정말로 그렇더라고요. 국내 첫 200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관찰 연구 데이터를 보니 총 콜레스테롤이 220 근처에서 가장 사망률이 낮고, 콜레스테롤이 낮아질수록 오히려 사망률이 증가하죠. 4만 명을 대상으로 한 일본 관찰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질수록 사망률 위험도가 증가하죠. 이것은 가장 최근 연구 논문인데요. 국내 건강보험공단의 약 200만 명의 관찰 연구 데이터입니다. 앞에 두 연구와는 살짝 다른 모습인데요. LDL이 낮아질수록 심내혈관 질환 발병이 줄기는 하는데 더 낮아지니까 역시 발병률이 다시 증가하는 패턴입니다. 자, 이 데이터들을 보니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콜레스테롤이 낮아지는 게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겠다. 당연히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않나요? 그럼 이 데이터도 한번 보겠습니다. 초콜릿의 연간 소비량과 노벨상을 타는 사람 비율과의 관계를 알아본 연구입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초콜릿을 많이 먹는 국가일수록 노벨상을 받는 사람이 많이 나왔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렇다면 일단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노벨상을 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초콜릿을 더 많이 먹어야 한다. 여러분, 이게 과학적인 해석인가요? 의료 전문가는 현존하는 의학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얻게 된 경험치가 많이 쌓인 사람을 뜻하죠. 그러나 의료 전문가라고 해서 새로 나온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까지 전문가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의료 전문가가 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해석하는 법을 배우는 통계학의 과정이 필수 과정이 아니거든요. 저의 경우도 30대 중반쯤에 내과 전문의가 되었지만 통계학을 제대로 공부하기 시작한 것은 30대 후반 넘어서였어요. 그냥 온전히 제 개인적인 이유로 말이죠. 다시 말해서 통계학에 능한 의료 전문가도 있고, 통계학에 있어서만큼은 그냥 일반인 수준과 같은 의료 전문가도 있습니다. 즉 데이터를 해석하는 능력이 전문가마다 천차만별이란 뜻인 거죠. 그런데 유튜브의 세계에서는 그 천차만별의 모든 의료 전문가들이 공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스스로 데이터 해석하는 능력을 기르셔야 한다고 말이죠. 오늘의 영상은 빅데이터 닥터의 구독자가 아니시라면 지난 59번 영상을 꼭 먼저 보시고 오시길 권고드립니다. 데이터를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 아셔야 보다 더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정말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는데요. 바로 상관관계와 인과관계입니다. 상관관계는 서로 다른 두 개의 데이터 간의 연관성을 뜻하는 용어예요. 그러나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꼭 의미하진 않습니다. 인과관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앞에서 말씀드린 초콜릿 소비량과 노벨상 수상 확률 데이터를 보시면 분명히 서로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를 보고 그 누구라도 초콜릿을 많이 먹으면 노벨상 탈 확률이 높아진다고 말하진 않죠. 이것은 아이스크림 섭취량과 학교 성적 간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인데요. 상관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느낌이 바로 오실 겁니다. 도시 인구수와 소득 상태, 그리고 범죄율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입니다. 모든 데이터가 다 상관관계가 강하게 있어 보이죠. 그러나 연관성이 있다고 해서 소득이 오르면 범죄율도 함께 오른다고 말하는 것은 무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인과관계를 입증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무작위 비교 연구를 해봐야만 알 수 있답니다. 무작위 비교 연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드려 볼게요. 하나의 집단을 무작위로 섞은 후에 한쪽 그룹에게는 진짜 치료를 하고 다른 그룹에게는 가짜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통제하에 일정 기간 관찰을 해보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지능과 성적 그리고 배움의 환경이 비슷한 학생들을 무작위로 섞은 후에 한쪽은 초콜릿을 주고 다른 한쪽은 가짜 초콜릿을 준 후 누가 더 노벨상을 많이 타는지를 일정 기간 통제하에 관찰해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양쪽 그룹의 차이는 초콜릿을 먹은 것만 차이가 나게 되니까 초콜릿 섭취가 노벨상을 받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되죠. 그런데 관찰 연구는 실험 대상들을 통제를 하는 연구가 아니에요. 그냥 초콜릿 소비량이 많은 나라들을 조사하다 보니 노벨상 수상자도 많다는 것을 우연히 알아낸 데이터인 것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작위 비교 연구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초콜릿과 노벨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데이터의 변수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이죠. 저희 채널에서 항상 단골로 등장하는 표입니다. 임상 연구에는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는데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작위 비교 연구 이상의 연구가 진행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무작위 비교 연구가 관찰 연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거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처치가 우리 몸에 이로운 인과관계를 보이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이 보이시죠? 콜레스테롤 강화 치료에 대한 무작위 비교 연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영상의 앞에서 보신 콜레스테롤이 감소할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데이터는 모두 관찰 연구 데이터입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인터넷 어딘가에서 보고 들으신 콜레스테롤이 떨어질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내용들의 근거는 대부분 관찰 연구 데이터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과관계를 뜻하는 데이터들이 아니란 뜻이죠.
물론 이 세상에 관찰 연구 데이터들만 존재한다면 당연히 그 데이터들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겠지만, 그보다 상위 수준의 근거가 존재한다면 당연히 높은 수준의 근거들로 판단의 기준을 삼는 것이 합리적이죠. 그래서 사실 콜레스테롤이 감소할수록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내용들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녀도 그에 반박을 하고 싶은 의욕이 별로 생기질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 통계 기초의 개념을 몰라서 일어나는 일들이니까요. 그러다 한 구독자분께서 이곳 저곳에서 많이 인용되고 있다는 무작위 비교 연구 논문이라며 하나를 알려주셨습니다. 그 논문을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 논문 내용이 너무나도 위험했기 때문입니다. 좀 자극적으로 얘기하면 저자가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조작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대략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2004년 이후로 발표된 콜레스테롤 강화 치료에 대한 대표적인 무작위 비교 연구가 대략 29개가 있는데, 이들 중 3분의 2가 심장질환에 이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3분의 1의 연구들만이 이득이 있다고 나왔는데, 이 상황에서 어떻게 콜레스테롤 강화 치료가 우리 몸에 이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주장을 들었을 때 어떠신가요? 매우 그럴듯하게 들리지 않나요? 저 역시도 그렇게 들렸을 것 같습니다. 메타 분석 통계를 제대로 배우지 않았다면 말이죠. 이게 왜 객관적인 데이터의 논문이 아닌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이것은 연구 논문이 아니에요. 카테고리에 커멘터리라고 써있죠. 그냥 개인의 생각을 풀어놓은 논평입니다. 평론가 글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한 개인의 논평일지라도 그 주장의 근거가 수준이 높다면 당연히 값진 논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니 서두에 이러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코크란에서 심혈관 질환에 대한 스타틴 효과를 다룬 메타 분석 연구를 발표했는데 이득이 없었다. 코크란은 메타 분석계의 최고 권위 학술 기관이기 때문에 코크란에서 정말로 그렇게 발표했다면 의학 교과서나 진료 가이드라인이 변경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난 10여 년간 스타틴에 대한 내용이 크게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뭔가 이상해서 그 코크란 논문을 찾아봤죠. 그랬더니 반전이 있었습니다. 코크란 연구는 협심증 또는 심근경색 진단 후에 스타틴을 복용한 사람과 복용하지 않은 사람을 관찰한 무작위 비교 연구 19개를 종합 분석한 데이터였는데요. 1년 동안 양측 그룹의 사망률 및 심근경색, 뇌졸중 발병률의 예방 효과는 없었으나 4달이 된 시점에 스타틴을 복용한 그룹에서 불안정형 협심증의 발병이 저명하게 감소했고, 1년이 된 시점에 심혈관 중재술을 할 위험이 감소했다는 내용이 있었죠. 즉, 이 논평의 저자는 코크란 연구의 4달이 된 시점의 이득과 1년이 된 시점의 이득을 빼버린 채 나머지 내용만을 독자들에게 부정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인 독자라면 당연히 그 자세한 내막을 알 리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다른 연구들에서도 효과가 없었구나, 첫 서두부터 스타틴에 대한 부정적인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겠죠. 처음부터 이렇게 조작의 징후들이 보이니까 이후에도 저자가 데이터를 매우 편향되게 보여줄 가능성이 높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힘들지만 어쩔 수 없이 이 29개의 연구 논문을 하나씩 다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는데요.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29개 연구 중 거의 3분의 2나 되는 연구들이 심혈관 질환 이득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일반적으로 통계를 하는 연구자들이 쓰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냥 통계를 모르는 일반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자, 이 부분을 볼게요. 리빌이란 연구는 심장질환 치료 이득이 있었고, 엠파스라는 연구는 이득이 없다고 돼 있죠. 그런데 여기서 연구 2개가 있는데 둘 중 하나는 효과가 있었고 다른 하나는 효과가 없었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리빌 연구는 임상실험 대상 수가 3만 명인데 반해 엠파스 연구는 5천 명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3만 명에서 효과가 있었다는 의미가 5천 명에서는 효과가 없었다는 의미보다 더 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을 할 때는 이 연구 논문은 어떻고 저 연구 논문은 어떻고 이렇게 연구 논문 단위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임상실험 대상자들의 숫자를 모두 더해서 정량적으로 판단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분석하는 방식을 메타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논평 논문에 소개된 데이터들을 메타 분석 방식대로 한번 숫자를 더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득이 없었다는 19개의 연구의 총 실험 대상자 수는 약 17.1만 명이었고, 이득이 있었다는 10개의 연구의 총 실험 대상자 수는 약 15.7만 명이었죠. 느낌이 좀 다르죠. 저자의 표현대로 하나의 연구를 단위로 체크를 하면 이득이 없다와 있다의 비율이 거의 2대1이었는데 사람 수 단위로 계산을 하니까 비율이 거의 1대1에 가까워지니까요. 그런데 놀라긴 아직 이릅니다. 두 번째, 이득이 없었다는 19개의 연구 중 2개의 연구는 포함이 돼서는 안 되는 연구예요. 일루미네이트 연구는 토르세트라핍이라는 신약을 임상실험을 진행하다 약 부작용이 심해서 중단이 된 연구예요. 약 부작용이 문제를 일으킨 상황을 콜레스테롤이 감소해도 이득이 없다로 해석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WHI 연구는 저지방 식이가 체중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아본 연구입니다. 그래서 심장질환에 대한 이득이 어떤지, 사망률이 어떤지 이런 데이터가 아예 제공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사항을 이득이 없었다라고 해석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야 분석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이 2개의 연구를 제외 후에 사람 수를 다시 합산해보면 이득이 없었다는 연구의 총 사람 수는 약 1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줄게 됩니다. 이제부턴 이득이
이득이 있었다는 연구의 규모가 오히려 훨씬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놀라긴 이릅니다. 세 번째, 논문을 모으고 해석하는 방식이 저자의 마음대로예요. 29개의 연구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를 전달하려면 반드시 메타 분석의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객관적인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메타 분석을 하게 되면 이 29개의 연구를 어떤 방식으로 찾게 됐는지를 다 밝혀야 합니다. 나는 어떠한 웹사이트에서 어떠한 환자들이 어떤 치료를 받았을 때 어떤 이점들이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연구들을 이러한 검색어를 통해 서칭을 했다. 그래서 이러한 기준으로 연구 논문을 포함시키고 배제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나는 데이터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공식적인 표현인 것이니까요. 그러나 이 논평은 그런 과정을 아예 거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 2004년부터 이 논평이 발표된 시점 2018년까지 보고된 무작위 비교 연구 논문들이 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논평에 포함시키지 않았죠. 어떠한 연구들을 포함시키겠다는 기준을 공시하지 않았으니까 저자의 마음대로 본인의 주장에 유리한 논문들을 넣었다 뺐다 하는 상황이 생길 수밖에요. 그리고 데이터를 해석하는 기준마저도 저자의 마음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여기 3번 아이딜 연구를 보면 저자는 이득이 없다고 정의를 해놨죠. 그런데 실제 이 아이딜 연구 논문의 내용을 보면 스타틴 용량이 올라갈 경우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질환으로 입원할 확률, 스텐트 시술을 할 확률 등이 현저하게 줄었고 심혈관 질환 사망률만 줄이지 못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은 치료 이득이 있다고 봐야 하나요? 없다고 봐야 하나요?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느냐의 관점으로 본다면 이득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이 논평의 저자는 명확한 기준 없이 그냥 효과가 없다고 정해버렸어요. 만일 콜레스테롤 강화 치료로 인해 심근경색, 협심증, 심장질환으로 입원할 확률, 스텐트 시술을 할 확률이 감소하는 상황을 치료의 이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 데이터는 다음과 같이 변환됩니다. 이득이 없다고 정의됐던 7개의 연구 데이터가 치료 이득이 있는 것으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득이 있었다는 연구는 17개로 늘어나고 여기에 포함된 총 사람 수는 약 19.8만 명. 이득이 없었다는 연구는 10개로 감소하고 여기에 포함된 총 사람 수는 약 6.6만 명이 됩니다. 객관적인 형식을 갖추고 기준을 공개한 후에 분석을 하게 되니까 처음의 상황과 완전히 반대가 돼버립니다. 분명히 같은 데이터였는데 말이죠. 저자가 이득의 기준을 명확히 공시하지 않는 바람에 독자들은 이 7개나 되는 연구 논문이 정말로 효과가 없는 데이터였던 걸로만 알고 끝날 뻔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공식적인 의학계에서는 의학 교과서와 고지혈증 진료 가이드라인을 통해 LDL 콜레스테롤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고지혈증약을 복용하여 LDL 콜레스테롤이 감소할 경우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이 감소한다. 심혈관 질환 발병 위험도에 따라 LDL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야 한다. 이 내용들이 의사들끼리 그냥 짝짝꿍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LDL 목표치를 가이드라인으로 만들어 놓은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학술지 란셋에 실린 메타 분석 결과를 근거로 하고 있고 NEJM 학술지에 실린 무작위 비교 연구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비교 연구는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 관찰 연구보다 더 높은 수준의 근거이며 무작위 비교 연구를 종합한 메타 분석은 최고 수준의 근거입니다. 그런데 현재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고 있는 근거들의 대부분은 앞에서 말씀드린 관찰 연구와 전혀 검증이 되지 않은 한 개인 의사의 논평이죠. 콜레스테롤에 대한 서로 반대되는 주장들이 같은 수준의 근거들끼리 부딪힌 상황이라면 헷갈릴 법도 한데 지금의 상황은 서로 반대되는 의견의 근거의 수준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애초에 헷갈릴 일조차 아닌 것입니다.